자, 그러면 요번에 이제 볼 것은 이제 그 정조의 어떤 탕평 정치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몇 페이지 펴시냐면 이제 뿌셈 153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에도 이제 정조는 영조의 정당한 계승자로서 현명하게 처신하였기 때문에 사도세자의 아들이어서 받아야 할 의혹을 불식하고 척신과 번연의 도전을 물리치면서 즉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정조가 즉위한 후에 충역의 범위,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경종이나 영조 때 했던 그 충역 논쟁도 있죠. 예. 그래서 이걸 정리한 명의록을 발표했는데, 명의록에 보면 역적을 명시한 홍의안, 전웅전 같은 각각 노는 북단과 손 탕평파를 이끌며 영조 때 탕평을 어, 뒷받침의 핵심 세력이었다. 그래서 이게 좀 눈여볼 게 이제 역적을 명시했던 사람도 있죠. 예. 그래서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제 영조의 이제 세력들은 쳐낸다라는 게 있어. 그래서 온건파들, 각파의 온건파드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척신세력들 이들을 이제 제거한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들 제거함으로써 정조 때는 영조의 탕평파를 주도했던 노선의 완론, 그러니까 온건파 위주의 척신 번영 세력이 아니라 각 당파의 중론자들, 옳고 그름을 명확히 하는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사대부 중심의 전국 운영 방향을 청명하였다. 예. 그래서 이걸 무슨 탕평이라면 중론 탕평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정조 때 의리가 두 개의 의리론이 나와요. 의리라는 것은 누구를 충성의 대상으로 여길 것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신의 의리와 그 다음에 이모 의리가 있어요. 자, 신의 의리는 이제 주도하는 사람들이 소론이죠. 소론이고 경종을 이제 주도했던 사람들이고, 아니면 시파, 아, 시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했던 거고, 이모 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 영조를 이제 추구 지지했던 노원들, 벽파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의리론이 있었는데, 어, 요거를 이제 뭐냐면 합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정조 의리론은 그래서 소론의 의리론도 맞고, 예, 그 다음에 영조의 의리론도 맞다. 예, 두 개의 의리론을 어, 뭐냐면 화합을 시키면서 결국에는 두 개의 의리는 맞지만 결국엔 충성의 대상은 나다, 정조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줬죠. 자, 그래서 신의 의리와 영주의 이모 의리를 동시에 포괄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뒤에는 정치적 상황이기 때문에 읽어보세요, 그냥 쭉.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제 개혁 정치 부분을 이제 볼게요. 개혁 정치. 자, 그 당시 이제 몇 페이지 보시냐면 156페이지 펴보세요. 156페이지. 규장과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자, 구제장각과 장용은 정조 때 탕평을 상징하는 새로운 기구가 그것이다. 자, 규장각은 즉위 초에 역대 국왕대 어제 어필들을 그 보관을 위한 성립되었으나 정조 5년부터 그 기능이 한층 확대되어 근시나 사관, 시간, 경영관의 역할을 아울러 수행했다. 또한 각 식들 각각의 이제 신하들에게 초기 문신제도의 선발 권한도 포함되어 인재의 범위를 넓히고 이들 친히 교육 양성함으로써 조정의 중추 역할을 담당했다. 예. 여기가 각신이라는 거는 규장각의 신하나 규장각에 속한 그 관리들 얘기예요. 자, 규장각이 역대 국왕을 상징하고 관장했던 명실상부한 내각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자, 본래는 고문에 대비하고 사명에 간장한다는 것은 내각 기능은 집현제 폐지한 이후 홍문관이 담당했지만, 홍문관이 청요지의 핵심으로서 언간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각 당파의 각 축장이 되었고 내각 기능이 약화됐다. 그러니까 이때 내각이라는 것은 그 황제 자문기관 역할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정조는 내각의 역할과 황제 자문 역할과 인재 양성 기능을 대폭 그 황제한테 왕의 자문 기관이죠. 제가 말을 잘못했네. 예. 자, 왕의 자문 역할과 비서 역할과 그다음에 인재 양성 기능을 대폭 강한 규장각 제도를 새로 만들어 군신 간의 정치적 이상을 공유하고 핵심 사대부를 친히 양성함으로써 우연 자척의 이상을 신호하고 한다. 그래서 우연 자척이라는 것은 현명한 사람을 우대하고 그다음에 측근을 배제한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연 설치 과정 역시 규장과 같은 맥락이다. 자, 그 자용하고 이제 규장각은 정조의 핵심 세력 중에 하나였죠. 정조는 근군과 그리고 오군영으로 구성된 기존 도성방위 체제 외에 새로운 친위 군영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정조는 홍구경이 강제한 수의서를 폐지하고 홍구경은 그 정조 초기 때 활동했던 그 외척 세력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정조하고 친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정조한테 이제 쳐내죠. 예. 그래서 수청당하고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정조 6년에 그 훈련 도감에 소속된 무과 출신자와 금이정원의 일부를 재편하여 무예 출신을 하였다가 이들 꾸준히 증해여 장용위로 개편할 국왕을 호위케 했다. 이는 장용위를 통해 무과 출신의 정예병을 국왕이 직접 장악하고 엄격한 훈련으로 질적 향상을 꾀하는 동시에 장용위 출신의 장교들 하여금 여타 군영을 장악하겠다는 구상이다. 자, 이후에서 이들 학대 개편하여 17년에 자용 내영을 두어 궁성을 호위케 하고 그 다음에 경기 지역의 향군을 재편한 외영을 두어 향군이라는 건 그 지방 소군들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수원을 지키게 했다. 자, 이러한 작용의 기초가 확립된 건 정조 때 전반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밑에는 계속 정치적 그 관련된 내용인데 임용시험에 나오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쭉 넘어가서 어,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조가 그 사도세자의 억울한 점을 이제 뭐냐면 좀 여러 가지 개선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죠. 자기 아버지 명예를 회복하는 그 정책 그를 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정조는 그 양주에 있는 사도세자의 영운용을 수원으로 옮기면서 세자의 가호를 중심으로 기술된 영주의 문지명을 어, 묘지명을 폐기하고 현룡원 지문을 친히 작성했다. 자, 이 현룡원 지문은 주로 뭐냐면 영조가 실수로 어, 사도세자를 죽여서 상당히 후회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은 민생과 군사제도 개혁을 위한 노력한 생부의 공과 비판적 언론까지 너가 포용한 생부의 덕을 기리면서 몇몇 역적을 기하기 영주의 오도한 잘못된 판단에 의한 이모화변의 절마를 상세히 기술한 거다. 자, 사도세자의 공덕에 대한 재평가를 공론하기 위해서 정조는 체제공과 같은 영남 남인들 사도세자 신원을 요구하며 그 올린 영남 만인소를 초대한 걸려한 정쟁 구문을 저치를 활용하면서 신하들을 설득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대놓고 하긴 힘드니까 어, 그 당시 그 체제공을 위한 영남인들이 그 사도세자 신원 억울한 것을 풀어달라고 만인소 올리니까 이걸 적절히 이용하면서 사도세자의 신원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정조는 이모화본 다신의 지나친 정분을 가호를 후회하는 심연을 담은 그 영주의 금동문서를 또 공개를 해요. 예. 그래갖고 이것은 영주의 사도세자 호심이 담긴 물건으로서 역적대 모함 때문에 역심의 증거 오인하여 그릇된 처벌을 내린 자신의 가호를 인정한 넉넉한 은덕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영조도 사도세자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도세자 용서하는 건 영주의 본뜻과 부합하다는 걸 좀 내세운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의견이 많고 있어요. 이게 실제 영주가 썼냐 안 썼냐 조작된 거다 등등 있는데 하여튼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 영주의 인재 등용 정책을 볼게요.
그 노론과 소론의 망당파, 노론 망론 탕평파 위주의 전개는 영조 탕평에 비해서 정조 후반의 탕평은 모든 세력을 포함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노론과 소론, 완론, 중론, 청나세 이후까지 그 참여율가 훨씬 높아졌고, 정조 때는 노론, 소론 10파는 물론이고 벽파까지도 포함시키는 정권 이제 교체를 하면서 그런 정책들을 펼쳤다. 아, 그리고 노론소론 정통 산림학자들부터 박재현, 박재가 등 북학파와 이간현, 정영훈 같은 서학파까지 다양한 학파의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정조의 정치 의리가 폭넓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여러 이제 뭐냐면 영군과 의리와 충성의 대상을 다 수용해서 그 당시 여러 파벌들을 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좀 눈여볼 게그 사람이 이 벽파의 영수였던 누구 심한지라는 사람 있죠? 예. 그 심한지 여기 있나? 네, 여기 있네요. 이 심한지가 조선왕조 기록에 보면 항상 정조의 처사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정조가 멸망 지시를 내리면 이 심한지가 나서서 반대를 하고 비판하고 그럼 정조가 여유받아갖고 심한지를 파직시키고 기양 보냈다가 또 복귀시키고 그런 전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정조가 1800년에 갑자기 급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예전에 정조 독사설이라고 해서 이 심한지가 자기 친척이었던 그 뭐냐면 어의를 시켜가지고 정조를 독살했다라는 것이 한때는 뭐 상당히 통론처럼 이렇게 퍼졌죠. 그런데 10년 전인가요? 10년 전에 정조하고 심한지 간에 비밀 설찰을 밝혀졌어. 거기 보면 정조가 심한지에게 농담을 하면서 심한지에게 일일이 지시 내는 게 나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의견을 내면 너는 반대라. 그러면 내가 다시 이제 너를 뭐라고 한 다음에 복귀시켜 주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정조가 왜 심한지에 반대를 시켰냐면 정조가 이제 반대를 자기 뭐냐면 정책을 펼칠 때그 얘기를 하면 반대가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심한지가 그 악역을 담당한 거야. 악역을 담당해서 반대를 하면 정조가 화를 내서 심한지를 이제 뭐냐면 처벌하면 다른 신하들이 이 심한지가 처벌되는 거 보고 입을 다물고 자기 뜻대로 움직일 거라 생각을 해서 그런 조치를 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조와 심한지가 정적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협조 관계였다. 그래서 이거 볼 때 이제 어, 심한지 같은 벽파조차도 정조의 지시를 받고 유착이 돼서 뭐냐면 정조의 뜻에 따랐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정조가 심한지 같은 벽파를 포용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영조 우리를 인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그 이모화변이 일어날 때 영조의 처사에 대해서 벽파들은 그럴 수 있고 오히려 사도세자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조도 이 말 들으니까 물론 사도세자가 뭐냐면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영조가 이제 영조의 처지가 잘못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세자가 또 100% 옳은 건 아니다. 영조도 어느 정도 옳은 처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김종서나 심한지도 이 정조하고 연합을 해서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양한 세력들을 포용했다는 거야. 그거는 정조가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리 문제들 이런 것들 누구의 청소를 할 것인가 누가 옳고 그르면 이런 문제들 다 포용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더 나아가서 갑자년 구상을 해요. 정조는 세자가 성년이 됐던 갑자년에 왕위를 버리고 상을 물려놨고 그때 이제 이 상을 물려날 때 어디로 이제 물려나면 수원성에 가서 하성에 가서 개혁 정치를 할 것이다라고 선포를 했어. 이건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해공공 홍씨가 썼던 한중동인가? 네,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예, 그 책에. 자, 그래서 이제 그 일환으로 뭐냐면 순하성을 건설하게 되죠. 정주 18년에 하성을 건설했어요. 상황의 도시로서.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제가 두 번째 타임 때 인증번호 안 알, 아, 저 알려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 두 번째 인증번호 50번이에요. 예, 두 번째 인증번호 50번입니다. 자, 정조가 시도한 상황의 정치는 왕실 영역 확장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조는 상황의 공간인 하성을 단순히 왕권 강화의 포상뿐만 아니라 제도 개혁의 시험장으로 이제 만들려고 했으니 하성에서 한번 시험을 거쳐서 이걸 전국으로 확대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성에는 북학과 서학의 최신 성과를 두루 하는 성제와 앞에서 연관 말한 것처럼 이 하성을 만들 때 그 당시 동양식 그 합법하고 동양식 건축 예술과 서양식 건축을 같이 합쳐 놨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한 성제, 성각 그 제도와 성각과 도시 상업 시설 그리고 조선 후기 때 군제 개혁과 성과인 장유원 이를 지탱한 둔전 제도와 수지 시설을 집중된 것은 정조의 이런 구상과 실현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음.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하성 성역의 어떤 의미, 하성 경험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 파악해 주세요. 예. 자, 실제로 장영원과 둔전 제도는 숙종 때 이래 양육법 등론과 군역법 등으로 해결될 수 없었던 문제, 즉 정예 군사 확보와 이를 지원한 생산 기반 구축을 통한 군사 재정적 확보라는 문제를 상당한 부분 해결한 것이다. 또한 하성이라는 것은 그 군사 시설과 신도시 기반 시설의 사례 역시 벚꽃 창신 옛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정신에 입각한 시작성 시작의 성과를 입증하기도 하였다. 자, 이런 의미에서 탕평 정치를 통해 구현된 정조 때 국정개혁의 방향과 성과는 영조 때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조의 서구로 인해서 군신이 합신하여 추진했던 국가개혁의 실현은 중단되었고 그 성과 역시 무산된 위기에 처해졌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해 두시고 정치적인 변화보다는 여기에서는 정조의 개혁 정치 관련된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 정조와 관련된 문제들은 정치 개혁 정치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예. 이 부분들 보시면 되고 영조도 어 그 정치적 사항들 일일이 다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영조 개혁 정치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조와 정조 때 숙종 때 숙종 영조 정종에 관련해서 여러 정치적 사건들이 쭉 나오는데 임용 시험에서 여기까지 개별적으로 다 물어보긴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교과서 수준, 통론 수준에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책 사건들만 인지해 두시고 나머지는 개혁 정치죠. 영종적 개혁 정치, 그런 정책 과정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영종적 개혁 정치에 관련된 내용들 한번 봤고요. 다시 한국사 통례에 들어가서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 변화를 좀 볼게요. 되게 이 조선 후기 때 사회경제 변화를 되게 강조하죠. 자, 조선 후기 사회경제적 변화를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예, 여기는 내재적 발전론이 깨어졌어요. 내재적 발전. 보통 우리가 이제 근대하면 예전에는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이 강제 개항을 해갖고 근대 서구적 근대 시스템이 이식됐다 이렇게 이제 어,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런 게 이제 정형적인 식민사관이라는 거지. 예. 우리가 이제 근대적 맹아들이 이미 조선 후기 사회 경제적 변화에서 보이고 개항을 하나도 필연적으로 이 내재적 발전에 따라 조선 후기 때 여러 가지 사회 경제 발전에 따라서 뭐냐 개항 그 우리도 근대에 자발적으로 우리 힘을 통해서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외인론보다는 외부에 와서 근대가 이식됐다는 것보다는 근대가 이식된 게 아니라 예전부터 조금씩 보였다. 내재적으로 발전했다. 자본주의 맹아론 같이 예, 자본주의 맹아론이나 내재적 발전을 통해서 근대의 어떤 자생론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조선 후기 때 사회 경제적 변화를 되게 강조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되게 서구의 침입을 받아서 근대가 이루어진 한국이나 아니, 중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그 명말 청조 시기 때 내재적 발전론을 강조하죠. 자본주의 맹아론 강조하고 일본도 그 에도 막부 시대 때 사회경제적 변화를 때 강조하죠. 이런 것들은
다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내재적 발전으로 입각한 어떤 그 자본주의 싹이 근대적 싹이 이미 조선 후기 때부터 등장했고 우리가 자생적으로 근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마련돼 있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그 조선 후기 때 사회경제 변화를 되게 강조하고요. 기출 문제도 요런 부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조선 후기 사회경제사 부분은 여러분들 꼼꼼히 봐 두셔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이 통론 내용이 요 부분이 농업 변화 외에는 예를 들어 갖고 인제 뭐 관련된 상업이나 공업이나 이런 내용들이 별로 없어. 상호 발달 내용이. 그래 갖고 요거는 좀 약간 이제 그 교과서라든지 포쌤 내용을 이제 좀 약간 더 보충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먼저 조선 후기의 이제 사회 경제적 발전과 함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제 토지제도 관련된 내용이죠. 토지제도. 그래서 이제 토지제도와 조세제도 그리고 그 바탕에 있던 농업 생산 발전 등등 양전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 좀 보고 뒤에 인제 상품화폐 경제 발달 과정을 좀 볼게요. 자, 토지제도 및 조세제도 개편. 자, 16세기 이후에 A했던 수치제도는 양날을 거치면서 결정적으로 무너져 버렸고, 따라서 조선 정부는 재정 수입의 확보를 위해서 전제 및 전세, 공납제, 부역제 등 모든 조세제도에 대한 개편을 가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전란은 토지 인정 호구 등을 모든 걸 파괴했고 감축시켜 17세기 이후에는 새로운 토지제도와 조세제도 개편을 어, 이루어졌다.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양난후의 개간 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 요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여기까지죠. 예. 양난 이후에 개간 사업들이 되게 진행됐죠. 그래서 이제 토지 결수는 늘어나. 토지 결수는. 그렇지만 뭐가 문제는 세액은 그대로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면세점 같은 것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 면세점. 그 이유가 뭐냐면 개간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 상당수가 좀 돈 있고 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참여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면세 혜택을 각종 여러 가지 이유로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토지 결수는 늘어나는데 불구하고 세금은 제대로 안 거쳤어요. 예 지세는. 예.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자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양난의 최대 문제는 농경지역 폐화 그로 인해서 전세의 문란이었다. 전국의 토지 개수는 종래 170만 교에서 외난 직후에 54만 교로 격감하였는데 그는 경작지 항폐와 토지 대장 손실했다는 결과였다. 따라서 정부는 서둘러 경작지를 확충하는 한편 양전 사업을 했다. 자, 양전 사업이라는 건 토지 조사 사업이죠. 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양안이 나는 토지 대장을 만들고 이걸 통해서 이제 지세를 징수한다고 했어요. 자, 농지기간은 신분 여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허용되며 개간자에게 개간지 소유권과 함께 보통 3년간의 면세 혜택을 주었다. 따라서 재력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개간을 통하여 얼마든지 자기 소유지를 획득하고 확대할 수 있었으므로 왕실이나 정부기관, 양반뿐만 아니라 상인, 농민, 노비 등 사회계층이 개간에 참여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참여한 거는 재력이 튼튼하고 건세가 있는 왕실, 각급 관층 및 양반, 토호 등 지배층이 중심이 되었으며 개간에 부여된 각종 혜택은 이들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항유되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냐면 뒤에 언급됐지만 면세지가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 재정 수입에서 지세가 큰 역할을 비중을 차지하지 못해요. 그 입장에서 자, 정부는 농토 확대와 더불어 거기에 나오는 전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양전 사업을 실시했죠. 그래서 양안에 빠져 있는 은결 숨어 있는 토지를 찾아내어 다시 양안에 올려 세원을 증가시키는 의도였다. 예. 그 결과 강해군 때 54만에 불과했던 전국의 토지가 인조 때는 120만 개로 늘어나고 숙종 때는 140만 개, 영종조 때는 최고 145만 개까지 증가하게 되었다. 자, 이런 토지 결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가 수입은 크게 늘지 못했죠. 그것은 왕실이 에게 준 궁방전과 관할 구역의 소유는 토지가 많았는데 이들 모두 면세지이기 때문이다. 자, 따라서 정부는 전세 개혁을 단행할 수 없었다. 면세지, 진앙지 이런 것들의 증가가 진앙지는 이제
항무지인데 항무지인데 말이 항무지지 실제로 개간된 토지인데 항무지를 이렇게 그냥 양안에 올려놓은 거예요. 자, 이런 명목들 때문에 실제는 전세 수입이 그렇게 뭐냐면 많지가 않았다는 거죠. 예. 하여튼 그러면 이제 전세 개혁을 하겠다는 이 면세지가 진양자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예. 자, 근데 이것도 뭐 그 제대로 안 됐죠. 이게 영정법인데. 자, 그 영정법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보충 자료에서 읽고 여기에서 한번 또 그 진행을 해볼게요. 자, 29페이지 펴 보세요. 자, 영정법 내용이 있는데 영정법은 이제 그 영구히 정한다는 거죠. 세율을. 자, 이거는 이제 그 앞에 있는 공법으로 이제 연결돼서 봐야 되는데, 공법에는 연등, 연분, 구등, 영분, 육등법하고. 아, 잠깐만, 제 말을 잘못했는데, 예, 다시 쓸게요. 예. 자, 공법에는 거꾸로 썼어. 자, 연분하고 전분을 나누자. 예. 그래서 연분은 전분 나눠서 연분 구등법, 전분 육등법 이렇게 나누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영분 구등법에 따라서 이제 각기 풍륜에 따라서 이제 구등급을 나누는데 그리고 전분 육등법은 그 6개를 나누죠. 토지 결수에 따라서. 자, 이 연분 구등법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됐어요. 뭐 뒤에도 나와있지만 그래갖고 고쳐진 것이 인조 때 영정법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연분 구등법이 이제 그거 전분 육등법은 이제 그 계속 가다가 여기에서 이제 뭐가 되냐면 원래는 수동 이축법이었죠. 이 수동 이축법을 뭘로 고치냐면 양적 동일법을 고쳐요. 자, 이것은 이제 언제 하냐면 호종 때예요. 호종 때. 예. 여기 뭐 인종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약간 이제 문제가 있겠는데, 인조가 아니라 인종이 아닌 인조 때는 양적 동일법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다가 호종 때 확정됐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거는. 그래서 요게 약간 이제 그 한국통문이나 이런 데서는 마치 그 양적 동일법이 인조 때처럼 이렇게 기술이 돼 있어. 근데 그거는 인조 때 시범적으로 실시한 거에 불과한 거고, 실제로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고 확정된 것은 호종 때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 영정법은 어디와 관련된 거냐면 연분 구등법과 관련된 거야. 예. 그리고 연분 구등법을 최하인 4에서 6도로 고정을 시켰죠. 예. 그럼 읽어볼게요. 자, 양난 후 많은 농민들이 전쟁 중 사망하거나 피난을 가면서 농경지가 황폐화됐다. 여기에 이제 기근과 재난을 거치면서 국가 재정은 고갈되었고 농민 생들이 크게 궁핍되었고, 그 다음에 양반지주가 농민의 어려움을 이용해 소유지 확대됐기 때문에 경작지를 잃고 몰락한 농민들이 동등했다. 생활이 어려운 농민들은 벽서 사건을 일으켜 불만을 드러냈으며 도적이 되어 지배층과 정부에 항거했다. 이에 정부는 수치체제를 개편해서 그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농민의 조세를 부담하려고 했다. 자, 세종 이후 이제 실시된 전분 육등법과 연분 구등법은 복잡한 징수 절제 때문에 원칙대로 시행되지 못해서 15세기 때 풍원을 조사하지 않고 체제 세율에 따라서 1교당 4도에서 6도까지 징수한 간행이 나타나는데, 인조는 이러한 간행을 법제한 영정법을 만들었다. 음. 그래서 4도와 6도를 중심으로 해갖고 영구히 정해버렸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전분 육등법과 관련된 건 아니고 요거는 뭐 같이 기록돼 있는데 연분 구등하고 연결돼 있어요. 연분 구등.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근데 여기는 마치 이제 이게 그 농민들 어려움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한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 이 영정법은 주로 누구한테 부과되냐면 양반지주들이나 그다음에 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과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양관 지주나 그런 사람들 입장 볼 때는 어 연봉구등법에서 최저 세율을 부과하는 게 자기가 유리하겠죠. 1 개월당 4 에서 6 두까지.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런 것들이 법제화된 거야. 그러니까 농민들 규제처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이거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지주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하여튼 이건 좀 뭐냐면 거리가 먼데, 근데 일단은 뭐 지세가 낮아지면 어 지세에 이제 지세도 포함되니까 그 간접적으로 인제 일반 농민들에게도 뭔가 부담은 덜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농민들 위한다는 거는. 예. 자, 영종법은 때에 따라 전세는 풍문에 관계없이 1 개월당 4 에서 6 두까지 거두었다. 이는 이전보다 전세율이 낮아진 거지만 자기 토지에 없는 농민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아까 얘기했죠. 이건 주 지주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예. 자, 오히려 여러 목목의 부가세들이 늘었는데 그 액수는 전세액보다 또 따로 몇 배가 되었다. 예. 자, 그래서 이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각종 수수료, 운송비, 자연소모비, 보충비까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인제 삼수미세도 요게 부과가 됐어. 예. 자, 그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인제 뭐냐면 그 부가세가 부과됐는데, 이게 인제 부과되니까 지주가 져야 부담이 그 자기들이 전가하는 농민의 그 부담이 증가했다. 그래서 지세는 원래 지주가 내야 되는데 이거 지대에 전가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농민이 내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담이 증가됐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정법.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 볼게요, 또 통론에서. 자, 세종 때 만들어진 공법은, 즉 전문 6등과 연문 9등법은 매우 번잡한 것이어서 당시엔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였고 16세기에 이것이 거의 무시된 채 저유대 세액만 적용되었다. 전란 후의 농지 형태, 농민의 공공, 지주지의 학대 등 이러한 관행을 법제적으로 확정시킬 필요가 있어서 1635년에 전세는 풍문에 관계없이 1개월당 4두, 4에서 6두를 고정시켰는데 이것이 영정법이다. 예.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영정법. 이와 함께 양정방수도 개정하여 공법하에 전문 6등법에서 각각 양적척을 달리한 수동인척법이었죠. 그래서 6개 자를 둬서 각각 비율도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체크하는 건데 이게 너무 복잡해. 음. 그래 갖고 이제는 한 개의 그 양적초를 사용해서 1 등적의 1 개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그 토지들은 결부수 체금하는 거예요, 15 부씩. 그래 갖고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1 등정의 1 결에 대해서 면적 2 등정은 85 부 1 파, 3 등정은 70부 70 부, 이렇게 1속 1 파로 이렇게 비례된다. 자, 이런 식으로 15 부씩 이제 체감하는 것이 뭐냐면 양적 독립법이죠. 그래서 수등인척법에서 양적 독립법으로 바뀌었다. 근데 이 바뀐 시기가 앞에서 요거 마치 인조처럼 이렇게 기록될 수 있잖아요. 이와 함께라고 했으니까 어 요 기준은 좀 약간 잘못된 거예요. 예. 이거는 인조 때 시범적으로 실시했고 호종 때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확정했다. 그러니까 호종 때 실시한 제도예요, 이거는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해서 인제 한번 어 관련된 내용을 있고, 그 밑에 있네요. 그 다음 정도 읽어 볼게요. 예. 그 부가세 관련된 내용이 있네요. 예. 자, 전세의 이제 징수 기준이 풍류와 상관없이 하한을 기준하여 한미 사두를 하향 조정되므로 국가의 재정 수위는 여전히 증가되지 않았다. 자, 여기에서 인제 전쟁 후 공방전이나 간두전 등 면세지가 확대되었고 소시오 양정 사업이 이제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토지 대장은 누적된 은결이 증가하여 실제 수세지를 감소하는 데도 원인이 있었다. 또한 농민들은 전세를 내렸다 해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으니 그 전세 외에 여러 가지 부가세가 지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조세 부담이 증가됐다. 자,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농민들 자체는 땅을 별로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전세에 내렸다 해서 크게 혜택을 받지 못해요. 근데 오히려 부가세가 늘어나면서 이 지주들이 이 부가세들을 어 원래 지세를 지대에 전가함으로써 조세 부담은 실제로 늘어난 거죠. 근데 전세를 납부할 때 여러 가지 명목의 수수료,
운송비, 자연 소모에 대한 보충비 이런 것들이 부과되는데 자연 소모비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운반하다가 그 당시에 쥐가 되게 많았어요. 쥐가 뭐 까먹 그 갉아먹는 것도 있고 참새가 또 쪼아먹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질질 흘린 것도 있죠. 이런 것들 명목을 이제 거뒀던 거죠. 자, 그 액수가 전세 자체를 훨씬 넘어 실제 납부액이 법정 수수액의 몇 배가 되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임밖의 외란 중에 훈련도 가미에 경비 충당을 위하여 그 남북 오도에 부과됐던 삼수미가 있어요. 예. 삼수미가 전란 후에 이제 정규 세목으로 변환 1개월당 2두가 부과되는데 이것도 전세는 이제 뭐냐 전주에게 부과됐죠. 그래서 이제 또 근데 이 부과된 삼수미도 앞에서 부가세와 마찬가지로 지주들이 소작농민들이 전가시켜 농민들이 부담이 더욱 가중시켰다. 예.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영정법이 나중에 그 영조 때 비총제로 또 전환이 돼요. 바뀌죠. 이 비총제도 이제 그 뿌셈에 있는데 일단 뿌셈 읽기 전에 좀 약간 설명할게.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는데 어 그 이 영정법이 때는 이제 앞에서 1개월당 4두에서 6두를 걷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것도 이제 풍년이 있을 때 또 고려를 해요. 그래서 풍년을 고려해서 답헌 손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답헌손실법은 공법 때 원칙적으로 폐지됐죠. 예. 근데 그건 원칙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답헌손실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예. 그런 관례들이 이제 영정법을 거쳐 갖고 그 영조 때도 계속 남아 있었나 봐요. 예. 그래 갖고 근데 이 답헌손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생긴 거야. 비리도 많고 경찰관이 내려오면 여러 가지 뇌물도 갖다 바치고 예. 그래 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인제 이 답헌손실을 없애버리고 좀 표준화시켜 버려. 예전에 공법처럼. 예. 그래 갖고 전국의 강우량을 어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강우량을 조사를 해요. 그리고 요길 기준으로 해 가지고 뭐냐면 각 도의 지세 부담액을 정하죠. 예. 강우량을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생산량 같은 것들을 이제 다 조사해 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각 도의 지세 부담량을 할당을 내죠. 예. 할당. 그래서 일종의 총액제를 실시하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각 도의 감사들은 그것을 가지고 또 밑에 인제 그 간청대에 또 할당을 시켜 주죠. 할당을 시킬 때 그 간청의 어떤 그 뭐냐면 인원이나 그다음에 인구수, 토지 개수 이런 것들도 하죠. 그래 갖고 인제 이렇게 할당을 시켜 줘요. 자, 근데 문제는 인제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할당을 시켰는데 그날 이제 풍년 오면 당연히 내야 되고 흉년이 될 경우는 어떻게 흉년이 될 경우는 또 깎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깎아 줄 걸 재총이라고 하는데 이 재총의 액을 어떤 식으로 깎아 주냐면 그 당시 이제 일괄적으로 음 정부가 그해 인제 뭐냐면 강우량을 기준으로 해 갖고 일괄적으로 정해 가지고 각 도에 내려서 그만큼 깎아 줘라. 각 도에선 또 그걸 또 각 그 군에 내죠. 그래서 각 군이 그 내려진 그 재총 범위 안에서 깎아 주는 거야. 어 근데 문제는 어 나중에 인제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에서 풍년이 들어도 이 재총의 총액을 뭐냐면 그 흉년의 그 생산량보다 그 흉년을 고려하지 않고 재충의 범위를 축소시켜서 내려보내요. 예. 그러니까 각도의 또 감사들도 그 범위 안에서 축소된 범위에서 또 내려야 되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어. 그 군수 수령들은 총액을 맞춰야 되니까 근데 총액에 맞춰야 되는데 거기에 흉년이 들어도 그게 내려온 그 재총 수가 적다 보니까 어떻게든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그 흉년이 든 사람들에게 가점주기 하고 끌고 가지고 셈을 갖다 바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삼정의 분란의 어떤 배경이 되죠. 예. 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 예. 그래서 인제 하여튼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비총제가 그 영조 때 실시됐다는 거 또 기억을 해 두세요. 비총제는 219 페이지에 있어요. 219 페이지에 있는데 요거 읽기가 좀 그런데 한번 읽어 보죠. 예. 이 푸셈을 읽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어 푸셈을 읽는데. 예.
그래서 뭐 푸셈이 나올 만한 딱 그렇게 나온 게 푸셈만이 나왔다는 내용이 그렇게 없는데 일단 여기에서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일단 중요한 부분만 읽고 넘어갈게요. 자, 영용법을 이제 볼게요. 자, 세종 때 수십 년을 거쳐 고심 끝에 마련 공법은 전분 6등을 연분 9등으로 하여 세액을 20분의 1로 낮추는 동시에 별도 급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줬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인데, 자, 근데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결국에는 공법에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지지층의 요구도 있고 그래가지고 상산의 하한년까지 9등으로 파악하기로 했던 연분은 점차 강등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16세기 후반에는 매년 그 홍사 농사의 풍년과 상관없이 대부분 논의 연분은 하한년 또는 하중로로 결정됐다. 그러니까 사두에서 이게 육두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음, 전분 육등은 그대로 통용되었지만 연분 구등법은 매년 전토마다 답변을 하여 연분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토지 소유자 인하 요구와 농민들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 전세 부담을 줄여야 됐다. 더구나 각종 삼수미, 대동미, 세역 등 전세에게 토지에 집중됐기 때문에 전세 부담이 최소화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 본래 조선의 국가는 공법을 제정할 때 조세를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해서 그 기준이 된 토지 측정, 양전을 정확하게 실시하는데, 이를 이제 부족한 지척 대신에 주척을 양정적으로 사용했고, 그다음 연분제를 공평하게 기하기 위해서 수조권자가 직접 답하는 대신에 경찰을 파견해서 연분 등재에 협조한 개별 토지가 아니라 면단위로 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공법 당시에 이제 답헌 제도가 없어지는 거지만 실제 남아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 경찰관을 파견해서 이게 이제 파악을 해서 답헌 손실을 했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임진왜란 이후에 국가의 정결이 크게 감축되고 그나마 남아있던 정적마저도 제대로 파악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1616년, 1601년 10월에 양전을 실시했지만 당초 계획대로 끝내지 못하고 도중에 중단되었다가 1603년에 다시 가을에 다시 시작하여 이듬해 봄에 마칠 수 있었다. 하지만 전국 모든 군현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각 도별로 몇 개의 군을 뽑아서 실시한 데다가 양전 과정에서 제재 유력자들 유리하게 소농 중에 불리하게 토지의 전품과 명적이 확정되었다. 자, 이와 같이 국가의 토지 파악이 부실한 상황에서 예초 공법의 규정대로 연분을 엄격하게 적용되지 못하였고, 그의 하한년 하중률 측정되었으며 그 결과 국가의 부실을 면할 수 없었다. 자, 이에 이제 1634년에 다시 양전을 실시했는데 이때 토지를 보다 정확하게 측량하기 위해서 등급마다 길이가 다른 이전의 양측측 대신에 6등의 모두 단일 양측청으로 1등 청측만 사용했으며 그 양청 중에 실무자의 농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내의 군용을 발대어 토지를 측량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제 양척 수중이첩법에서 양척 동일법으로 바뀌었다는데, 근데 요거 아까 제가 이거는 시범적으로 한 거예요. 시범적으로. 예. 전국적으로 실시한 건 아니에요, 아직. 음, 예. 그래서 요거 뭐 통론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것만 보고 마치 이제 뭐냐면 그 호중 인조 때 양척 동일법을 실시했다, 이렇게 이제 인식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시범적으로 실시했어요. 자세한 내용 9편이 있어요. 9편이 인조 때 양척 동일법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호종 때 뭐냐면 정식 확정시키고 전국적으로 확대시켰다, 그 내용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갑술양종의 결과 임진환 때 전 파악에서 토지 교수의 80%까지 양안을 등재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토지 측량을 공평하지 않은 데다가 전반적으로 전품이 상승하고 되었다. 전품의 상승은 앞서 성종 때 계모 양전 때 워낙 전품이 낮게 등재한 탓에 갑술양종 때 원래 회복시킨 것에 불과했지만 연볼 원칙대로 적용할 경우에 소농의 몰락을 불붙듯이 뻔한 이었다. 자, 더구나 이와 같은 많은 부가세로 토지의 기준에 부과됐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그래서 이제 16세기 때 연등제 포기를 하고 갑수량제 법제 이후 한 것이
영정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영정법. 자, 이 말은 뭐냐면 그 앞에서 계모양정 때 전품은 1등급에서 6등급은 나눈다고 했죠. 대개 보면 낮게 평가했어. 6등급. 그 이유는 아까쯤에 전란 중이었고 그다음에 또 그 전란 후에 토지가 항폐화됐고 그다음에 이거 똑바로 썼는데 항폐화됐고 그다음에 지지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힘을 넣어가지고 이제 정부가 바뀌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낮게 등재를 했어요. 근데 갑술량전 때 이를 회복을 시켰는데 문제는 그 전품이 너무 이때 이제 너무 낮게 됐기 때문에 전품을 올려버렸어. 예전에 그 육품이었던 것을 되게 오품이었던 걸 사삼품으로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이제 염분이 그대로 상태에서 전분만 올라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실제 세율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전품이 이렇게 그대로 해갖고 비육대 상승해갖고 이제 올라갔는데 연등을 그대로 뭐냐면 계속 그 9등급 나눠가지고 실시하면 또 거기에다가 1등급부터 2등급까지 매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더 올라가겠죠. 자,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전품은 그대로 놔두고 1등급에서 이제 6등급까지 그대로 놔두고 그 올라가는 걸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최하 등급을 가맹점 매겨버린 거야. 그래서 세율을 상대적으로 낮춰버린 거죠. 전품에 올라간 세율을 뭐냐면 그 연본을 4등급에서 6등급에서 간행을 인정해으로써 삭감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했던 것이 영정법 배경이다. 요걸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비총제를 볼게요. 비총제는 앞에서 이제 영정법을 실시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영정법을 실시했다고 해서 답본 손실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에요.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답본 손실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비총제를 실시했죠. 그런데 운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나중에 삼정의 문란의 어떤 배경이 되는 건데, 자, 비총제는 쉽게 말해서 총액제 일환이에요. 총액제. 예. 그래갖고 정부가 할당을 시켜줘. 할당을 시켜가지고 각 도별로 할당하면 도에서 다시 군에 할당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할당을 시켜가지고 세율을 이제 징수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도나 군에서는 정부가 할당한 세액을 맞춰야 돼. 지세 수입을.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당시 이제 경찰관들 했던 답변 소실을 없애가지고 재총도 정해주죠. 그래서 재총도 뭐냐면 그 풍년이 들을 때 재총도 이게 정해줘가지고 재총 약액도 할당을 시키고 맞춰줘야 돼. 예. 근데 문제는 재총의 수가 그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풍년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납반생들이 많죠. 재총의 그 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 거죠. 요 내용들인데 요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다 읽기는 좀 힘이 들어가고 넘어갈게요. 예. 비총제는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어요. 공군형 기출문제인가?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중요한 내용들만 얘기했으니까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대동법으로 넘어갈게요. 대동법. 대동법도 이제 기출에 몇 번 언급됐었죠. 수능이나 한능검에도 자주 나오고 이 대동법은 뭐와 관련된 거예요? 이 공납과 관련된 거예요. 공납. 그래서 방납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나니까 요 공납제도의 문제점 방납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동법이 시행이 됐던 거죠. 자, 그러면 요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교과서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예. 29페이지 펴보세요. 29페이지. 자, 수치체계 개편은 그 박람회에 대한 심각했던 공람에서도 이루어졌다. 박람이 확대될수록 농민이 부담이 더욱 늘어났고 그 부담을 감당하기 못해 도망가는 농민들이 증가했다. 자, 이에 이제 이이나 유성룡 등 공무를 쌀려고 자는 수미법을 이제 주장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자, 공람회 개혁은 오래 논의 끝에 시행된 대동법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대동법은 공납을 전세하여 가오에 부과했던 그 토산물을 토지 결수에 따라서 쌀, 면포,
삼배 동전 등을 징수한 제도다. 그래서 인제 요 가운데 호의 기준에 있다는 거 호에서 토지 결수에 따라서 5 등급을 나눴다고 했죠. 그에 따라서 인제 뭐냐면 공납도 걷고 요역도 동원하고 그랬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호인지 토지 결수인지 이중적인 기준이 문제가 돼 갖고 이게 대동법에 호 기준이 없애고 토지 결수로 통일시켰어. 그래 갖고 특산물 대신에 쌀, 어 연포 그리고 뭐 쌀 면포가 쌀이 없을 경우에 면포나 동조 대납도 가능하고요. 자 이런 제도가 인제 대동법이야. 자 이에 따라 토지가 없는 농민들은 그 일단 가세 부담에서 벗어났고 토지를 가진 농민도 1 년당 쌀 12두 정도의 대동세를 납부하게 되어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에 많은 토지 그 소유한 연군 지주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 자 이때 인제 대동법이 원래 강해군 때부터 시행해서 100년 동안 순차적으로 했잖아요. 결국에는 기간이 이제 100 년이 걸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양반 지주의 반대가 심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불만을 좀 무마시키고 하기 위해서 100 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또 이제 양반 지주의 반대도 있지만 양반 지주와 연결된 또 방납업자들의 또 반대도 심했어요. 자 그래서 이 대동법 실시 지도가 있죠. 있는데 대동법이 인제 실시한 지역은 이제 하삼도 뭐 항해도, 평안도 이런 지역이고 실시되지 않은 그런 지역도 있어요. 함경도, 평안도, 뭐 제주도 요런 지역은 인유 지역이에요, 인유 지역. 자 인유 지역은 이제 거기에 생산한 공산물들을 어 올리지 않고 중앙에 올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쓰는 거야. 자체 그 지방 경비로. 주로 인제 군사비나 사신 적대비 이런 명목으로 인제 쓰게 되죠. 예. 자 그다음에 대동법의 영향을 볼게요. 자 대동법은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일시적으로 농촌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다. 자 그렇지만 별궁과 진상 같은 그 환물 증세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대동법은 그 정기적으로 갖다 바치는 상공만 이제 행해진 거죠. 근데 부정기로 바치는 별궁과 그러니까 왕과 왕실에게 바친 진상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야. 그다음 운영 과정에서 대동세가 원래는 지주가 내야 되는데 자기인들 소작인들에게 전가되는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자 한편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국가가 간수법을 조달하는 어용상 공인이 등장했죠. 예전에는 이제 공납물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어 그 뭐냐면 굳이 상인이 필요 없었죠. 근데 쌀과 돈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쌀 돈을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려면 공인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공인들에게 그 쌀과 어 돈을 주고 대신 이제 공인들이 이걸 받고 수수료 좀 땡기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물건을 떼오는 거죠. 예. 자 그래 갖고 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인들이 시장에서 많은 물품들을 구매해요. 그 상품 수요를 촉진시키고 예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를 촉진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동법 때문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한 건 아니지만 대도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의 배경이 대동법 실시 배경이 되었고요. 또 대동법이 실시해서 공인의 활동 때문에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촉진시켰죠. 촉진시키고 자 농민도 토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아 대동세를 마련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옆에 인제 관련된 도표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자 그러면 인제 관련된 또 그 통론 내용을 볼게요. 자 양남의 조선 정부는 재정은 전세제의 이제 조정망을 확충될 수 없었다. 전세 외에도 공물의 징수가 난간에 처해져 있었고 이 역시 심각한 문제였다. 참고로 그 당시에 재정적 비중이 제일 높은 게 뭐냐면 그 전세가 아니라 이 공물이었어요. 이 공물, 공납이 제일 재정적 비중이 제일 높았어. 그 60%를 차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한 전세는 재정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세금도 조금 낼 뿐만 아니라 어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왜냐면 그 당시 이제 양반 지주들이 이 전세 세금 내는 걸 별로 안 좋아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면세 혜택을 받고 내더라도 뭐 4 두에서 6두 정도밖에 안 냈기 때문에 실제 재정에서 전세 수입이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방납 그러니까 그 공납물이 전세 수입의 제일
재정 비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던 거예요. 예. 자, 임진왜란 이전부터 이미 박람회 성행으로 공납은 농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었었는데, 전란을 거치면서 그 징수의 기반마저 붕괴되어 큰 피해를 주었던 것이다. 가령 외란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그 경상도에서는 공문의 징수가 불가능하여 그 목을 경기 충청도로 옮겨서 수납했을 정도다. 예. 박람회가 조정하여서 이제 농민의 유막을 방지하는 논의는 이미 외란 전부터 이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심각하게 검토했던 것이 대동장미, 대동수미죠. 예. 그래서 곡물을 미국으로 대신 걷어들이는 방식이죠. 예, 이는 징수된 공납미를 국가가 지정된 공납 청부업체에게 지급하고, 이들 결국은 왕실 간화 수요물을 조달하게 함으로써 종래 불법적인 간행을 박납을 합법화시켜 정부의 통제하에 두고, 이를 통해서 재정 각축을 도모하는 의도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은 이제 대동법 실시하면서 박납업자들이 반대하다가 어쩔 수 없으니까 뭐가 되냐, 공인으로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박납업자들이 공인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예전에 많은 사채업자들이 저축은행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고리대로 이자 빌려준 거, 이렇게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가 통제 아래 들어왔다. 박납업자들이 공인한 이름으로 국가 통제 아래 들어가기 시작했다. 예. 자, 이러한 반환 논의는 배경은 15세기 후반 이후에 유통경제 성장에 자리되었다. 왜냐하면 시장에 가면 이때부터 이제 뭐 여러 가지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때 논의가 이제 16세기 때 일어났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대동법 이전에 이제 그런 논의, 그 수공 그 대공 수미법의 논의가 일어났긴 했지만, 유통경제 성장을 통해서 그런 인식이 생기게 됐죠. 시장에 가면 물건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시장이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논의가 좀 있다가 뭐냐면 양난 후에 실시됐던 거죠. 자, 이런 논의는 당장 실현되지 못했지만 양난 후에 다시 제기되어 결국 대동법이라는 이름으로 어, 실시됐다. 자, 그 앞에 이제 수미법의 내용하고 대동법은 거의 유사해요. 거기 이제 대동법의 기원을 보면 아까쯤에 수미법하고 그 다음에 반대동이 있어요. 반대동. 음. 반대동은 이제 뭐냐면 요 반대동 반반자예요. 예. 반대 완전한 대동은 이제 실시하기 힘들고 상공만 하자. 예. 그래서 상공은 그대로 뭐냐면 수미로 받고 쌀을 받고, 그 진상이나 별공은 예전에 현물로 받자. 요런 논의. 그다음 사대동이 있어. 사대동은 뭐냐면 양반들이 자기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게 사대동이에요. 쌀로 받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박람월제 제시키고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쌀로 받아서 납부하고 그렇게 이제 했던 게 사대동인데, 이 기존의 수미법과 앞에서 언급했던 수미법과 반대동, 사대동 이런 것들 합쳐서 이제 대동법으로 이제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대동법은 강해군 때 실시를 했는데, 처음에 실시할 때는 다 실시한 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확대됐죠. 그래서 인조 1년에는 강원도에, 그리고 17세기 중후에 충청, 전라, 경상도 지역에서는 확대되었고, 1708년에는 숙종 34년 항해도까지 실시되었고, 평양 한경도에 그 제한 전국적인 실행되기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여기 인조 1년인데, 인조 1년이면 이제 그 약간 이제 강해군 때라고 보시면 돼요. 예. 강해군 때 이제 인조 1년이 왜냐면 이제 강해군 1623년에 쿠데타가 있잖아요. 인조 반정이 날 때, 이 인조 반정 이전에 실시했던 건데, 그때는 강해군 몇 년에 하지 않고 인조 1년 언제 출발하니까 요 인조가 즉위할 때는 유년칭호법이 아니라 즉위년칭호법을 사용했어요. 이거는 앞에 있는 강해군은 왕이 아니잖아요. 예.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순차적으로 실시해서 순조 때 평강 한경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실시했죠. 자, 이와 같이 대동법이 전국제 실시되기 위해서는 100년이나 기간이 소요됐고, 그것은 양반 지주들의 반대가 심해서 이들의 이해를 배려하고 확대 시행했기 때문이다. 자, 대동법에서는 공무를 각종 현물 대신에 미를 통일하여 징수했고, 가세 기준도 종전에 가호해서 토지 결수도 바뀌었다. 따라서 토지를 가진 농민들은 1겨당 미 12두만
납부하게 되었으며 종전에 공납의 부담을 경감하였고 그다음 무전 농민이나 영세 농민이 일단 이 부담에서 해방되었다. 자, 밀을 납부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포라든지 솜이라든지 용몬이죠. 이게 예, 이건 목면을 얘기해요. 면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돈을 대신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충청, 전라, 경상, 항해, 사도에는 연해군과 상군을 구분하여 각각 미포전으로 상납하도록 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이와 같이 대동법은 공납을 전세함으로써 그 전세라는 땅을 부과하는 거죠. 토지 소유의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가세 수록보다 합리적인 세제로 발전되었고, 자, 지금까지 현물 징수가 미포전 등을 대신함으로써 조세 급납화가 이루어졌다. 자, 그 다음에 대동법 실시로 농민들 거둬들인 대동미 포전은 일부 지방은 지방 간화의 경비로 사용했고요. 이걸 이제 뭐냐면 유침이라고 하죠. 그리고 일부 대부분은 이제 그 중앙으로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중앙으로. 자, 이걸 이제 상남미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유치미하고 상당미의 비율이 그렇게 별 차이가 없었어요.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치미는 이제 적어지고 대신에 이제 상당미, 중앙 올라간 비용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방 재정의 어떤 궁핍화 현상이 일어나. 어,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미가 너무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 유치미가 이제 점점 상당히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이 지방 재정이 이제 메꾸기에서는 또 그 세금을 더 걷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유치미가 점점 줄어들수록 지방의 세금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잡세가 지방 간화를 유지하기 위한 잡세가 자 그래서 이제 여러 문제점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이때 이제 이걸 관리하는 기구가 선해청이죠. 선해청인데 여기에서 징수된 대동민은 물종에 따라 지정된 공인들의 공물가를 지급하고 이 공인들은 아까쯤에 대부분 예전에 방납업자들이에요. 예. 방납업자들을 이제 어, 제도권화로 공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끌어들인 거죠. 자 지급하고 필요한 물품을 받아서 각 공방과 간청에 공급하였다. 따라서 종전의 공방 간청 분류 무계획적으로 행해졌던 공물 전답이 공물 조달이 선해청에서 일어나되었다. 자, 대동법에 의해 조세 급납하는 상품화폐 경제를 촉진시키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상품화폐 경제가 있었는데 이것에 의해 더 촉진된 거야. 예. 자, 대동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인들이 정부의 대가를 받고 그 간청 수용물을 조달하게 되었으므로 유통경제가 활발해지고 상업자본이 발달했으며 또한 공인의 주문을 받아 수요품을 생산한 수공업이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공인들이나 이런 상인들이 그 당시 그 그러니까 공인들 그러니까 상인들이 예, 말 잘못했는데 상인들이 예, 공인들을 지배하는 형상들이 나와요. 예, 그래서 상인들이 공인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기계를 지급하고 원료를 지급하면서 직기 같은 걸 지급하면서 공인들이 만드는 걸 다시 가지고 와서 유통시켜주는 선대제 시스템이 되죠. 그래서 선대제를 통해서 상인들은 공인들로부터 안전한 그런 물품을 공급받으려고 했어요. 예. 자, 하여튼 이런 과정에서 이제 수공업도 활기를 띠게 되죠. 공인의 상업자본가의 상정과 그다음에 이제 수공업자의 상품 생산의 변신은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적 발전의 일면을 나타났다. 그럼 여기에서 상업자본가가 뭐냐? 네. 자, 상업자본가들은 유통을 통해서 뭐냐면 부를 축적한 집단들 얘기예요. 유통을 통해서. 그리고 요게 이제 산업자본가가 이제 대비되는 건데 산업자본가들은 자기가 직접 생산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을 말하죠. 예. 그래서 초창기 자본주의 발달 역사에서 먼저 상업자본가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발달돼서 이제 산업혁명을 계기로 산업자본가들이 등장해요. 이렇게 발전 순서가.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상업자본까지만 해요. 산업자본은 맹아만 보였다가 그 수공업자들이 이제 직접 자기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종종 보였거든요. 그 맹아만 보였지만 산업 자본가로 성장하기까지는 안 됐다는 거죠. 예.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대동법 관련된 내용들 한번 봤고요. 제가 아까 전에 그 책을 읽었나? 읽었네. 예. 아까 이제 안 읽은 게 있는데 42 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예, 보충 자료. 이건가? 아, 대동법 적어 놨는데. 예. 김육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대동법 확대 실시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예전에도 언급했던 김육이라는 사람이에요. 김육. 음. 자, 김육은 이제 그 이 대동법 확대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종 때부터 숙종 때까지 사람인데 한번 좀 볼게요. 자, 대동법은 많은 농민들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전국적으로 실행하는 데 100년이 걸렸다. 그것은 지주들이 그러니까 공납 과정에서 이익을 본 방납업자들이 지주들과 공납 과정의 방납업자들이 대동법 실시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주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방납업자도 대동법 실시에 반대죠. 호종 때는 조익이나 김육 등 대동법 수정 보완서 덜 시행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래서 김육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김육은 강력한 주장으로 대동법을 전라 충청 지역까지 확대 실시했다. 예,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 사람이 또 이제 뭐냐면 우리가 알는 상평 통보도 만들 걸 주청했던 사람이죠. 예. 자, 그러면 어, 그 대동법과 관련된 내용들 이제 푸셈에서 한번 찾아서 볼게요. 218 페이지 펴보세요. 예, 푸셈. 잘못 폈네요. 예, 여기인데. 아, 대동법이 잠깐만 이게 비총대인데 잘못 적어놨네 내가. 예, 예. 228 페이지. 예, 제가 잘못 적었어. 예. 자, 228 페이지. 자, 여기 앞부분에 이제 그 방납회당 관련된 내용인데 앞에서 이제 읽었기 때문에 건너뛸게요. 방납회당 뭐 쭉 읽어보시고 대동법 실시 과정을 이제 볼게요. 여기 230 페이지. 자, 강해군은 즉위한 지 석 달 만에 그 당시 공나의 폐단이 가장 심했던 경기도에 대공수미법, 대동법을 이제 추진했죠. 그래서 강해군 즉위년에 5월 담당 간섭은 선해청을 설치됐기 때문에 선해법이라 불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동법을 불렸다. 자, 그래서 이제 임금과 서민에까지 당대에서 자손 만대까지 모두 태평하게 누릴 수 있다는 의미였다. 자, 그 대동법은 박람회인들 반대로 인해서 경기도 이에 지방 확대 실시하지 못했다가 1623년 반종 때 인조가 즉위한 후 강원도에 실시했고 아까 전에 제가 잘못 말했네. 인조 원년이니까 강해군 즉위 때 한 게 아니라 인조 즉위 때 한 거네요. 예, 좀 수정해서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강해군 말년에 한 게 아니라 인조 1년이니까 저는 그 즉위년 칭호법만 생각해서 이걸 강해군 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인조 1년이니까 인조 반정 그 후에 일어난 거예요. 예, 곧바로 그 다음에 자 그래서 17세기 중엽에 충청이나 전라, 함경, 경상도 순으로 확대했다. 1708년에 항해도까지 실시되면 사실상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이뤘다. 대동법은 공납을 해야 한 민인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고 17세기 중엽에 이미 하삼도 대부분 지방에서 사대동이 자율적으로 시행됐음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하는데 100년이 걸렸다. 자, 여기 사대동이라는 것은 그 지방 유림 사대부들이 지역민의 어떤 합의를 이끌어서 방나업자를 배제하고 쌀을 걷어가지고 그 다음에 시장 가서 물건 떼가지고 갖다 바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실시한 사적으로 실시한 대동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하여튼 지역마다 공납하는 사정이 달랐던 탓인지 박납의 이익을 봤던 양반 지주층 부상들의 반발이 그만큼 거세였던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박납 이해 방법으로 잉여 생산을 처분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굳이 방납을 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이런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서 양반 지지층과 부상 대구의 반발이 거셌던 것이긴 하지만 상품화폐 경제 발달 때문에 그 잉여 생산을 처분하는 통로가 이제 박람 외에 시장이 있었죠. 어 그래서 굳이 인제 뭐냐면 시장을 통해서 얻을 것을 했기 때문에 박람이 고집할 필요 없었기 때문에 상품화폐 경제 발달도 대동법을 널리 확대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공물 본색이라 하고 즉 각종 허물을 거두는 대신에 미를 통일하여 징수했고 그 본색 대신에 미를 이제 징수했다는 거죠. 가세 기준도 분명해져 종전의 막연한 가오보다 확실한 토지 결수도 바뀌었다. 따라서 무전 농민이나 영세 농민은 일단 이 부담에 벗어날 수 있었고 토지를 가진 농민들은 토지 소유에 따라 1개월당 미 12두 를 납부하고 박납의 중간 스타일을 변할 수 있었으며 종로의 공납대에 비해서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자, 대동법은 봄과 가을에 절반씩 쌀로 포함한 원칙이었으나 지역에 따라 쌀보다 포나 면, 목, 요 포는 마포죠. 예, 예, 마지막에 목은 연포를 얘기해요.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 지역에서는 대납을 허용했다. 자, 그리고 특히 충청이나 전라, 경사, 항화도, 사도에서는 운송 여건을 감안해 연해읍과 상군을 구분해서 조언을 쉽게 할 수 있는 연해읍은 계속 쌀을 납부하고 상군이라는 건 산을 끼고 있는 산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상군은 그 상대적으로 운송이 편리한 포도 납부하겠다. 자, 혼합 지역은 상품 통과 활발히 유통된 뒤에는 동조를 납부할 수 있었다. 자, 그다음에 인제 대동민은 크게 상남미나 유치민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상남미는 서울의 선해청으로 운송되어 자, 그다음 곡물, 세폐, 진상 등으로 사용됐고 유치민은 지방 군현에 남겨져 상남 물종의 수송비나 지방 경비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상남의 유치비 비율은 1652년엔 충청도 대동법을 실시한 이후 대체로 반분으로 정했지만 18세기 이후에 이제 상남의 비중이 증가하여 유치미가 부족해지면서 본래 유치미를 가지고 사용했던 경비는 다시 농민들이 부담이 됐다. 예. 그래서 한번 납부된 일체 가해 징수를 금지했던 대동법 근본 증시 무너지게 되었다. 그래서 유치미가 이제 지방 재정을 썼는데 어 이 유치미가 부족하니까 다시 인제 거기에 경비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명목으로 잡세로 또 농민이 부담이 되게 돼요. 예. 그래서 그 세금 법정 세금 외에는 일체 잡세를 금지시키는 그런 원칙이 원래 대동법의 근본 정신이었는데 이게 무너졌다는 거죠. 예. 자, 상남미를 관리하는 기관은 예초에 선해청이 신설되었는데 여기에서 상평청이 합속되었고 합쳐졌고 자, 숙종과 영족대는 진울청과 군역청까지 합단해서 합속되어 선해청은 호조를 능가하는 그 조선옥의 최대 아문이 재정 아문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 경제 어떤 단체까지 기구까지 다 통합됐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인제 뭐 군포도 받고 여기에서 뭐 물가도 조절하고 진일도 하고 그다음에 대동세도 걷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큰 오늘날 기획 예산처 같은 큰 간청이 됐다는 거야. 자, 극가닥의 삼종성이 도제주를 검하고 호조 판사를 비롯한 종 이품 이상의 간원을 제주를 검했다. 그리고 전인 제주 일명가 산하 간 난청이 난청이 있었고 그 난청에는 수명의 이서들 서리들이 배치돼 있었다. 종래 공납제에서는 해당 지방에 곡물 수시로 가징하고 경감하는 더 걷거나 좀 제해주는 재정 운영에 자의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선해청에서는 매년 각도의 대동청에서 상납할 수량을 정한 다음에 이를 통해서 각도 영업과 상납분과 유치를 사전에 조절 배분하면서 양출 정의비의 원칙에 입각한 예산 재정을 제도 기틀 마련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일단 걷고 나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땐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그 편성에 맞게 각도의 인제 액수를 정하고 내려보내서 걷는 그런 세금 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출 재입이라고 하죠. 양출 재입. 오늘날 근대적 예산 제도와 비슷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아울러 그 궁방이나 간청별 무계획적으로 행했던 곡물 조당 방식도 선해청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즉 물종에 따라 지정된 공인에 따라 곡물가를 지급하고 공인에게 필요한 물품을 받아 해당 궁방과 간청에 공급했던 것이다. 공인이 서울시장은 물론 지방시장에서 정부 간청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고 이를 조달함에 따라서 상품화폐 경제와 수공업 발전에 한층 진전될 수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동법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볼 게 뭐냐면 균역법이죠. 이 균역법. 자, 그 대동법은 이제 음, 상품 그 재정 비중이 제일 큰 부분이었죠. 근데 이 균역법은 민가에서 제일 고통을 받는 것이 균역법이야. 예, 특히 이제 못 사는 사람이. 왜냐하면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이 균역법은 성인 남자들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똑같이 걷어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못 사는 사람들이 좀 부담이 더 크겠어. 크게 클 수밖에 없었겠죠. 예. 자, 하여튼 이 균역법인데 이 균역법은 기출문제도 몇 번 언급됐었죠. 이 부분도.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쉬었다가 예, 시작할게요.